빨리 도장 찍고 정리해.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도록 아이 하나 못 낳은 여자가 며느리 노릇을 어떻게 해?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아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3억 원짜리 수표는 손도 대지 않은 채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6주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7년 후 명문 사립 초등학교 입학식장. 귀빈석 맨 앞줄에 앉은 재벌 회장의 눈에 한 여자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자신을 빼닮은 얼굴의 아이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숨겨진 아들, 되살아난 과거, 그리고 모든 것을 뒤흔들 진실. 이제 7년간 감춰졌던 비밀이 터져나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봄 서울에서 가장 이름난 명문 사립초등학교 강당이 입학식을 맞아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단상 위로 교기가 펄럭이고 객석에는 고급 정장 차림의 학부모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웠죠. 귀빈석 맨 앞줄, 대한그룹 회장 서진우가 재혼한 아내 한소영, 딸 서아은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곧 시작하겠네. 하은아, 떨리지 않아? 응, 조금. 아빠, 나 잘할 수 있겠지? 7살 하은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진우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제일 잘할 거야. 그때 소영이 남편의 팔을 가볍게 건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교장 선생님이 단상으로 올라가시네.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단상 쪽으로 돌리려는 순간 강당 뒤편 문이 열리며 한 여자와 남자아이가 조용히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죠. 그 여자는 7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자신의 곁을 떠났던 전처 윤채린이었습니다. 채린의 손을 잡고 있는 소녀는 또렷한 눈매와 날카로운 턱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입학식 내내 단상 위 교장의 축사도 신입생 대표의 선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연신 뒷좌석에 앉은 채린과 그 아이만 훔쳐보았죠. 소영이 남편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진우의 시선을 따라가던 소영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소영이 진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무언의 경고였죠. 입학식이 끝나고 학부모들이 교정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우가 소영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여보. 빨리 오세요. 진우는 혼잡한 틈을 타 황급히 채린을 뒤쫓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교정 한편 채린이 아들의 교복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10m쯤 떨어진 곳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채린 씨. 채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7년 만에 전 남편과 눈을 마주친 채린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채린이 준서의 손을 잡아 끌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준서야, 가자. 진우가 채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이 아이가 설마 내 아이야? 채린이 진우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 나눌 것 없습니다. 채린이 준서를 데리고 급히 교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우가 뒤따라가며 다시 말을 걸려는 순간 대한그룹 의전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찾으십니다.
진우는 멀어지는 채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7년 전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룸에서 서진우와 윤채린이 이혼 서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고 채린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담담한 표정이었죠. 옆에는 황금자 여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3억 원이라고 적힌 위자료 수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황금자 여사가 수표를 채린 앞으로 밀어내며 쏘아붙였습니다. 빨리 도장 찍고 정리해.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도록 아이 하나 못 낳은 여자가 며느리 노릇을 어떻게 해? 채린이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채린은 3번의 유산을 경험했고 병원에서는 임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황금자 여사는 이를 관리를 못한 탓이라고 몰아붙였고 진우는 아내를 변호하지 못한 채 침묵했습니다. 채린이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채린의 뱃속에는 6주 된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린은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밝히면 황금자 여사가 당장 친자 검사부터 하자고 할 것이고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양육권을 빼앗아 자신은 아이 없이 쫓겨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채린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진우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끝내 채린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채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 돈 때문에 결혼한 적도 없고 돈 받고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채린이 3억 원짜리 수표를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룸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선 채린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하며 배를 감쌌습니다. 채린이 나간 뒤 황금자 여사가 테이블 위에 남겨진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네가 보관해둬라. 어머니. 됐어. 받아. 진우는 그 수표를 받아 양복 안주머니에 넣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 직후 채린은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2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오빠 윤성진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씁쓸했습니다. 채린아, 미안해. 형편이 어려워서 애들 학비 대느라 당장은 도움을 주기가 힘들어. 채린은 결국 서울 외곽의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홀로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입학식 후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서재에 틀어박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의 기억과 오늘 본 아이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정확히 이혼 직후 태어났을 시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아이의 생김새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나 흡사했죠. 진우는 책상 서랍에서 7년 전 채린과 찍었던 결혼식 사진을 꺼내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시각 한소영은 2층 안방에서 시어머니 황금자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입학식에서 윤채린을 봤어요. 뭐라고?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진우 씨를 너무 닮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황금자 여사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와라. 황금자 여사가 짧게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삼청동 한옥 저택의 거실에서 황금자 여사가 벽에 걸린 서씨 가문 족보 액자를 차갑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숨겨진 씨앗을 키웠군. 황금자 여사에게 있어 가문의 혈통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사후 홀로 그룹을 지켜온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권력의 원천이었죠. 통제 밖에 있는 핏줄의 존재는 용납할 수 없는 변수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 도착한 체리는 준서를 재운 뒤 좁은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7년간 피해 다녔던 그 남자와 하필 아들 입학식에서 마주치다니. 무엇보다 진우가 준서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아차린 듯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채린이 준서가 자고 있는 방문을 열고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채린이 눈물을 훔치며 침대 옆 서랍에서 준서의 출생신고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라는 공란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채린이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친구 이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연아, 나야.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응, 말해. 만약에 친아버지가 뒤늦게 나타나서 친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돼?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 친부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러면 양육권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채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질 수도 있는 거야? 7년간 혼자 키워온 네가 유리한 요소가 많아. 너무 걱정하지 마. 채린이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적으로 대비해둬야겠어. 그날 밤 진우는 서재에서 양복 안주머니를 뒤져 7년간 보관해왔던 3억 원 수표를 꺼냈습니다. 수표를 바라보며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은 결국 채린에게 전해지지 못했어. 진우가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라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소영이 삼청동 한옥 저택을 찾았습니다. 황금자 여사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서 소영을 맞이했습니다. 앉아라. 소영이 시어머니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황금자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진우 아이라면 우리 집안의 장손이야.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소영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딸 하은의 상속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소영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직접 알아볼 테니 너는 진우 옆에서 눈과 귀가 되어라. 섣불리 움직이지 마. 언론에 새어나가면 그룹 주가에 영향을 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소영이 대답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자신만의 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영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학 동창이자 로펌 변호사인 최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현수야, 나야.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응, 말해. 상속법 관련해서 혹시 숨겨진 혼외자가 있을 경우 적자의 상속분에 어떤 영향이 있어? 혼외자도 인지되면 법적으로 동등한 상속권을 갖게 돼. 특히 장남이면 더 복잡해질 수 있고. 소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밀려날 수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고마워, 현수야.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끄는 소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한편 진우는 비서실장 박기태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기태 씨, 할 일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진우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윤채린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현재 어디 살고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여자 아이에 대해서도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태 씨, 이건 어머니께 보고하지 마세요. 박기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대한그룹을 위해 온갖 굳은 일을 해왔던 베테랑이었죠.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박기태가 회장실을 나서자마자 신뢰할 수 있는 신원조회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사흘 후 박기태가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진우가 봉투를 열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체리는 이혼 후 위자료 3억 원을 거절하고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빌라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홀로 아이를 키워왔죠. 이혼 직후 몇 달간은 대형마트 야간 캐셔로 일하며 생계를 이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가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책상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준서의 기본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출생신고서상 아버지라는 공란이었고 출생일은 이혼 후 정확히 8개월 뒤였습니다. 이혼 당시 채린이 이미 임신 6주였다는 뜻이었죠.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이미 아이가 있었는데 왜 말하지 않은 거야?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채린의 피아노 학원 앞에 차를 세우고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학원 문이 열리고 마지막 수업을 마친 채린이 조수인 대학생 민지와 함께 정리를 하다가 바깥을 보았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과 그 옆에 서 있는 진우를 발견한 채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우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제발 이야기 좀 하자. 단 5분만. 채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 들어오지 마세요. 7년 전에 끝난 일이에요. 채린이 학원 문을 잠그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채린의 학원 앞을 찾아갔죠. 세 번째 방문 날 채린이 학원 문을 열고 나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채린 씨가 이야기해 줄 때까지. 채린이 한참 동안 진우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딱 한 번만 이야기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진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준서가 내 아이 맞아? 채린이 한참 동안 커피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진우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왜 그때 임신 사실을 숨겼어? 채린의 눈에 7년간의 분노와 서러움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겠어요? 어머니가 친자 검사부터 하자고 했을 거고 아이가 태어나면 빼앗았을 거예요. 저는 아이 없이 쫓겨났겠죠. 차라리 숨기는 게 아이를 지키는 길이었어요. 진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7년 동안 당신이 나를 찾았어요? 한 번이라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접근하지 말라고. 진우가 변명하려다 스스로의 비겁함을 깨닫고 말을 멈췄습니다. 채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준서는 아빠 없이도 잘 자랐어요. 앞으로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요. 채린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진우가 뒤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양육비라도 보낼게. 그동안 못해준 거 다 해주고 싶어? 채린이 돌아서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7년 전에도 그 3억 원 필요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당신 돈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채린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진우는 발길을 멈추고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황금자 여사는 대한그룹 소속 종합병원 원장 이종석을 삼청동 사저로 불렀습니다. 그 아이의 유전자 검사 샘플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 이종석 원장이 난색을 표하며 대답했습니다. 여사님, 당사자 동의 없이는 불법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황금자 여사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방법을 찾으라고 했어. 이종석 원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황금자 여사의 집착은
단순히 숨겨진 손자를 확인하려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진우의 아들이라면 자신이 며느리를 쫓아낸 것이 가문의 장손을 버린 결과가 되어버리는 셈이었죠. 동시에 그 아이가 언젠가 대한그룹의 상속권을 주장할 경우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되기에 차라리 확인 후 자신의 손 안에 두려는 계산이었습니다. 한편 소영은 대학 동창이자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영향력이 있는 정민경을 강남의 한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은밀히 만났습니다. 민경아, 부탁할 게 있어. 뭔데? 윤채린이라는 여자에 대해 좀 알아봐줘. 그리고 슬슬 소문을 퍼뜨려도 좋아. 정민경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문? 소영이 싸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혼모가 아이 신분 세탁하려고 명문학교에 밀어넣었다. 집안 배경이 의심스럽다. 그런 거. 소영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진우가 단 한 번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채린이 다시 나타나 진우의 마음을 흔든다면 자신은 재벌가 며느리라는 지위와 딸의 상속권 모두를 잃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서 비롯된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진우가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니 황금자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황금자 여사가 아들을 마주 앉히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내 아이라는 거 알고 있다. 숨기려 하지 마라.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모르는 게 어딨겠니? 황금자 여사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신중해야 한다. 그 여자가 뒤늦게 양육비나 위자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언론에 팔아넘길 수도 있어. 우리가 먼저 법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해. 진우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채리는 그런 사람이. 황금자 여사의 매서운 눈빛에 진우는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재로 돌아온 진우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앞에서 채린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비겁함이 밀려왔습니다. 진우가 책상 서랍에서 7년간 보관해온 3억 원 수표를 다시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이 돈이라도 전해야 하는 건가?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지. 내가 직접 나서야 하는 거야. 진우의 마음속에서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뜻에만 따를 수 없다는 결심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소영이 삼청동 한옥 저택을 찾았습니다. 황금자 여사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서 소영을 맞이했습니다. 앉아라. 소영이 시어머니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황금자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진우 아이라면 우리 집안의 장손이야.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소영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딸 하은의 상속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소영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직접 알아볼 테니 너는 진우 옆에서 눈과 귀가 되어라. 섣불리 움직이지 마. 언론에 새어나가면 그룹 주가에 영향을 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소영이 대답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자신만의 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영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학 동창이자 로펌 변호사인 최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현수야, 나야.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응, 말해. 상속법 관련해서 혹시 숨겨진 혼외자가 있을 경우 적자의 상속분에 어떤 영향이 있어? 혼외자도 인지되면 법적으로 동등한 상속권을 갖게 돼. 특히 장남이면 더 복잡해질 수 있고.
소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밀려날 수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고마워, 현수야.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은 소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한편 진우는 비서실장 박기태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기태 씨, 할 일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진우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윤채린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현재 어디 살고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여자아이에 대해서도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태 씨, 이건 어머니께 보고하지 마세요. 박기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대한그룹을 위해 온갖 굳은 일을 해왔던 베테랑이었죠.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박기태가 회장실을 나서자마자 신뢰할 수 있는 신원조회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사흘 후 박기태가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진우가 봉투를 열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채리는 이혼 후 위자료 3억 원을 거절하고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빌라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홀로 아이를 키워왔죠. 이혼 직후 몇 달간은 대형마트 야간 캐셔로 일하며 생계를 이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가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책상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준서의 기본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출생신고서상 아버지라는 공란이었고 출생일은 이혼 후 정확히 8개월 뒤였습니다. 이혼 당시 채린이 이미 임신 6주였다는 뜻이었죠.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이미 아이가 있었는데 왜 말하지 않은 거야?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채린의 피아노 학원 앞에 차를 세우고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학원 문이 열리고 마지막 수업을 마친 채린이 조수인 대학생 민지와 함께 정리를 하다가 바깥을 보았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과 그 옆에 서 있는 진우를 발견한 채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우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제발 이야기 좀 하자. 단 5분만. 채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 들어오지 마세요. 7년 전에 끝난 일이에요. 채린이 학원 문을 잠그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채린의 학원 앞을 찾아갔죠. 세 번째 방문 날 채린이 학원 문을 열고 나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채린 씨가 이야기해 줄 때까지. 채린이 한참 동안 진우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딱 한 번만 이야기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진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준서가 내 아이 맞아? 채린이 한참 동안 커피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진우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왜 그때 임신 사실을 숨겼어? 채린의 눈에 7년간의 분노와 서러움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겠어요? 어머니가 친자 검사부터 하자고 했을 거고 아이가 태어나면 빼앗았을 거예요. 저는 아이 없이 쫓겨났겠죠. 차라리 숨기는 게 아이를 지키는 길이었어요. 진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7년 동안 당신이 나를 찾았어요? 한 번이라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접근하지 말라고. 진우가 변명하려다 스스로의 비겁함을 깨닫고 말을 멈췄습니다. 채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준서는 아빠 없이도 잘 자랐어요. 앞으로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요. 채린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진우가 뒤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양육비라도 보낼게. 그동안 못해준 거 다 해주고 싶어? 채린이 돌아서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7년 전에도 그 3억 원 필요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당신 돈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채린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진우는 발길을 멈추고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황금자 여사는 대한그룹 소속 종합병원 원장 이종석을 삼청동 사저로 불렀습니다. 그 아이의 유전자 검사 샘플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 이종석 원장이 난색을 표하며 대답했습니다. 여사님, 당사자 동의 없이는 불법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황금자 여사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방법을 찾으라고 했어. 이종석 원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황금자 여사의 집착은 단순히 숨겨진 손자를 확인하려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진우의 아들이라면 자신이 며느리를 쫓아낸 것이 가문의 장손을 버린 결과가 되어버리는 셈이었죠. 동시에 그 아이가 언젠가 대한그룹의 상속권을 주장할 경우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되기에 차라리 확인 후 자신의 손 안에 두려는 계산이었습니다. 한편 소영은 대학 동창이자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영향력이 있는 정민경을 강남의 한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은밀히 만났습니다. 민경아, 부탁할 게 있어. 뭔데? 윤채린이라는 여자에 대해 좀 알아봐줘. 그리고 슬슬 소문을 퍼뜨려도 좋아. 정민경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문? 소영이 싸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혼모가 아이 신분 세탁하려고 명문학교에 밀어넣었다. 집안 배경이 의심스럽다. 그런 거. 소영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진우가 단 한 번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채린이 다시 나타나 진우의 마음을 흔든다면 자신은 재벌가 며느리라는 지위와 딸의 상속권 모두를 잃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서 비롯된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진우가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니 황금자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황금자 여사가 아들을 마주 앉히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내 아이라는 거 알고 있다. 숨기려 하지 마라.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모르는 게 어딨겠니? 황금자 여사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신중해야 한다. 그 여자가 뒤늦게 양육비나 위자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언론에 팔아넘길 수도 있어. 우리가 먼저 법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해. 진우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채리는 그런 사람이. 황금자 여사의 매서운 눈빛에 진우는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재로 돌아온 진우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앞에서 채린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비겁함이 밀려왔습니다. 진우가 책상 서랍에서 7년간 보관해온 3억 원 수표를 다시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이 돈이라도 전해야 하는 건가?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지. 내가 직접 나서야 하는 거야. 진우의 마음속에서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뜻에만 따를 수 없다는 결심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채린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삼청동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황금자 여사와 마주 앉은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이 유전자 검사를 몰래 하셨다면서요? 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황금자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 핏줄인지 확인하는 게 뭐가 잘못이니? 그리고 결과도 나왔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 맞아. 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건 불법 아닙니까? 의료법 위반이에요. 그건 내가 알아서 처리했어. 황금자 여사가 손을 내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와 다시 엮이는 건 허락 못한다. 아이는 우리가 데려와서 키우면 되고 그 여자는 적당히 돈 쥐어주고 내보내라. 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만 빼앗고 엄마는 버리라는 겁니까?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황금자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처음이었죠.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7년 전에도 어머니 뜻대로 채린을 버렸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후회가 됐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채린과 준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회장직도 내려놓겠습니다. 황금자 여사가 아들의 달라진 눈빛에 처음으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진우가 대답 없이 거실을 나섰습니다. 황금자 여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애가 진짜 내 말을 거역하는 건가? 황금자 여사가 휴대폰을 들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내 형이 완전히 돌았다. 일단 지켜보고 있어라. 필요하면 내가 다시 연락하마. 알겠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전화를 끊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마음먹었죠. 진우와 어머니의 대립이 있은 지 이틀 후 진우가 채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채린 씨, 나야.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한테 직접 말했어. 이번엔 채린과 준서를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이상 어머니 말만 듣지 않겠다고. 전화기 너머로 채린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 믿어도 되는 거예요? 7년 전에도 비슷한 말하고 결국 그랬잖아요. 이번엔 다르다는 걸 시간을 두고 보여줄게. 그리고 7년 전에 채린이 거절했던 그 돈 아직 가지고 있어. 채린이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채린 거였어. 받아줘. 한참의 침묵 끝에 채린이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변했는지는 지켜볼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우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적한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채린이 벤치에 앉아 준서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이고 있었죠. 준서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저기 아저씨가 또 있어. 왜 맨날 멀리서 우리 보고 있어? 채린이 고개를 돌려보니 진우가 20m쯤 떨어진 나무 아래에서 민망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채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우가 결국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그냥 준서가 보고 싶어서 몰래 따라다닌 거. 사과할게. 채린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따라다닐 거예요? 이러면 스토킹이에요. 하지만 채린의 목소리에는 전처럼 날카로운 적대감 대신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진우가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비겁했다는 거 알아. 7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 채린이 아무 말 없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직접 말했어. 채린과 준서를 지키겠다고. 회장직을 내려놔도 좋다고. 채린이 예상치 못한 진우의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아이스크림을 먹던 준서가 진우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우리 아빠예요? 진우와 채린이 동시에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핸드폰에 아빠랑 비슷한 사람 사진 있는데 나 닮은 것 같기도 해. 진우가 채린을 쳐다보며
눈으로 허락을 구했습니다. 체리는 긴 침묵 끝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무릎을 꿇고 준서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그래, 아저씨가 내 아빠야. 그동안 못 만나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준서가 한동안 진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진짜 내 아빠야? 진짜로? 응, 진짜야. 근데 왜 이제 왔어? 다른 애들은 아빠랑 맨날 같이 사는데. 진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말을 잇지 못했죠.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준서의 어깨를 감싸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바보였어. 정말 미안해, 준서야. 준서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주 보는 거야? 응, 앞으로 아빠가 자주 볼게. 약속해. 이날의 만남을 계기로 진우는 조금씩 채린과 준서의 삶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공원에서 만나 함께 산책했죠. 점차 진우가 준서의 축구 연습을 지켜보거나 피아노 학원 발표회에 참석하는 등 접촉이 늘어갔습니다. 체리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진우가 준서에게 약속한 축구화를 사들고 체린의 빌라를 방문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와 천둥번개에 발이 묶이게 되었죠. 체린이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와요. 이 비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셋은 좁은 거실의 작은 식탁에서 라면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허름하지만 따뜻한 작은 집에서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평범한 순간, 진우에게는 회장실에서의 어떤 성취보다 귀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준서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축구화 진짜 고마워. 내일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 그럼 얼마든지 자랑해. 준서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준서가 피곤해 먼저 잠들었습니다. 진우와 체리는 좁은 베란다로 나와 빗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체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7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어. 매일 밤 아이 재우면서 생각했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더 미안해. 두 사람 사이의 얼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진우가 밤새 귀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진우가 집에 돌아오자 소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그쳤습니다. 당신 어젯밤 어디 있었어? 그 여자 집이야? 진우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폭우 때문에 발이 묶였을 뿐이야. 거짓말하지 마. 진우가 소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체린과 준서를 외면할 수 없어. 준서는 내 아들이야. 소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하은이는 7년간 당신 곁을 지킨 건 나야. 당신 딸을 낳은 건 나라고.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진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은이는 내 딸이야. 하은이한테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거야. 하지만 진우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물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솔직히 사랑이 있었어? 소영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말문이 막힌 채 진우를 노려보기만 했죠. 두 사람의 가정에 본격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호는 황금자 여사의 지시와 별개로 체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형수님, 저예요. 서민호. 무슨 일이에요? 형이 어머니한테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고 하던데.
회장직도 내려놓겠다고 했다면서요? 채린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왜요? 이 정도면 진심인 것 같은데 형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린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민호는 채린의 목소리에서 진우의 변화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형이 진짜 바뀐 건가? 아니면 또 흐지부지 될까? 민호는 자신의 다음 행보를 고민했습니다. 형이 어머니와 완전히 결별하면 회사에 경영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때가 자신의 기회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이 진정 행복해지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 주말 진우가 준서를 데리고 근처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준서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신나게 뛰어가자 진우가 채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매주 이렇게 시간 보내도 될까? 아이한테도 그리고 채린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 채린이 뛰어가는 준서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100% 믿지는 못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린이 진우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볼게요. 진우 씨가 정말 달라졌는지. 진우 씨. 채린이 처음으로 진우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순간이 두 사람 관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채린이 진우를 진우 씨라고 처음 불렀던 그 주말 이후 진우는 소영과의 별거를 공식화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레지던스에 따로 거처를 마련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 한정민을 선임했죠. 진우는 이혼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소영 측에 내용 증명으로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 소영의 변호사 최연수에게서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한정민 변호사가 진우에게 내용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상대방 측에서 이혼 사유가 없다. 협의 이혼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진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혼인 파탄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최소 1년에서 2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얼마가 걸리든 진행해 주세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소영에게 유리하게 해도 좋으니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딸 하은과의 관계는 유지하고 싶어요. 면접 교섭권을 꼭 확보해 주세요. 한정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거 시작 후 첫 주말, 진우는 채린과 준서를 데리고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준서가 유리창에 코를 박으며 감탄했습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저기 불빛들 봐. 진우가 준서 옆에 쪼그려 앉으며 물었습니다. 준서야, 좋아? 응, 완전 좋아. 아빠, 우리 매주 이렇게 놀러 가는 거야? 진우가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아빠가 더 자주 볼 거야. 채린이 아이의 환한 웃음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간 굳었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짐을 느꼈죠. 이후 2달간 셋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경기도 바닷가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고 채린의 빌라에서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경험했죠. 준서는 처음에 어색해하던 아빠라는 호칭을 이제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빠 이것 봐. 아빠 저것 사줘. 준서가 진우의 손을 잡아 끌 때마다 진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황금자 여사는 진우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도 당장 강하게 제재하기보다 상황을 관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측근 비서 김 실장에게 말했죠. 진우가 지금 홀려 있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정신 차릴 거다. 섣불리 밀어붙이면 역효과가 나. 알겠습니다, 여사님. 그리고 소영에게 전해.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 찍지 말고 버티라고. 시간을 끌라고. 황금자 여사의 내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사는 운전기사에게 지시하여 준서가 다니는 학교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하교하는 손자의 모습을 차창 너머로 바라보았죠. 아이가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내 핏줄이라. 30년 전 자신 역시 시어머니에게 가난한 집 딸이라는 이유로 천대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사의 표정이 씁쓸하게 굳었습니다. 소영은 진우의 이혼 추진 소식에 삼청동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진짜 이혼 변호사까지 선임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황금자 여사가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끌라고 했다. 진우가 저 여자한테 실증 날 때까지 버텨야 해. 하지만 어머니, 그리고 만약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내가 직접 나서마. 황금자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직 최후의 카드를 꺼내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말이었죠. 별거 생활 2달째 되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채린의 빌라 거실에서 준서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채린이 나란히 앉아 아이의 연주를 듣고 있었죠. 준서가 엄마에게 배운 동요 반짝반짝 작은 별을 치는 동안 진우가 채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채린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천천히 가요. 채린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고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서의 8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진우가 신이 나서 제안했습니다. 호텔 연회장 빌려서 성대한 파티 열어줄까? 뭐든지 해줄 수 있어. 채린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서는 아직 상황을 다 이해 못해요. 갑자기 화려한 파티를 하면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그냥 우리 셋이서 조용히 해요. 진우가 채린의 뜻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채린 말대로 할게. 생일날 저녁 채린의 빌라 작은 거실에 풍선 몇 개를 달고 케이크에 촛불 8개를 켰습니다. 셋이 둘러앉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준서, 생일 축하합니다. 준서가 촛불을 끄기 전 눈을 꼭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채린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빌었어?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엄마 아빠랑 셋이서 계속 같이 살게 해달라고 빌었어. 진우와 채린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준서가 새 장난감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진우와 채린은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도망 안 칠게. 어머니가 뭐라 하든 회사가 어떻게 되든 채린과 준서가 내 우선순위야. 채린이 한참 동안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 믿을게. 이번엔 진짜 믿어볼게. 채린이 먼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진우는 대한그룹 이사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장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빼겠습니다. 당분간 부회장단이 경영을 대행해 주십시오. 제게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기자들이 숨겨진 아들과 전처 때문인가 경영권 분쟁인가라며 추측 기사를 쏟아냈지만 진우는 일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황금자 여사는 이 소식을 비서를 통해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아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니? 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니와 회사를 위해서만 사는 삶은 싫습니다. 제가 놓쳤던 가족을 되찾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우는 재벌 회장의 자리보다 사랑과 가족을 선택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진우의 결단 이후 체리는 진우를 완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준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준서야, 앞으로 아빠랑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쩌면 같이 살게 될지도 몰라. 준서가 환호하며 소리쳤습니다. 진짜? 정말 아빠랑 매일 볼 수 있어? 매일매일? 채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엄마가 노력해 볼게. 채린이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세 식구는 주말마다 진우가 마련한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직접 바비큐를 굽고 준서와 정원에서 축구를 하고 채린이 피아노를 치는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죠. 진우가 정원에서 뛰어노는 준서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거지. 이 무렵 채린은 변호사 친구 이수연의 도움으로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악성글을 올린 최초 작성자를 추적했습니다. 정민경이었습니다. 채린이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응, 내용 증명 보내서 글 삭제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 안 들으면 고소도 가능하고.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줘. 며칠 후 정민경이 소영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일이 커지고 있어. 나 손 뗄게. 미안해. 소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악성 소문의 확산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전원주택 정원에서 별을 바라보던 진우가 채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윤채린 씨, 나와 다시 결혼해 줄래? 이번엔 내가 끝까지 지킬게.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럴게.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 옆에서 이 장면을 몰래 지켜보던 준서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결혼하는 거야? 나 드디어 진짜 가족이야? 준서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별빛 아래에서 함께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가족의 재결합을 향한 희망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우의 청혼이 있은 지 2주 후 세 식구는 주말마다 전원주택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재결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채린이 준서를 깨우려고 아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준서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하지만 준서는 평소와 달리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 몸도 힘들고 다리도 아파. 채린이 이불을 걷고 아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그때 준서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준서야, 코피나. 잠깐만, 엄마가 휴지 가져올게. 채린이 휴지로 준서의 코피를 막았지만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채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야, 우리 병원 가자. 응? 채린은 급히 준서를 데리고 동네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소아과에서 기본 혈액 검사를 받은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채린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우리 아이 어디가 아픈 건가요? 백혈구 수치와 혈소판 수치에 심각한 이상이 있습니다.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채린은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병원을 나서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 씨, 나야. 준서가 병원인데. 빨리 와줘. 무슨 일이야? 준서가 많이 아파? 몰라.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 가래. 빨리 와. 진우가 대형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체리는 대기실 구석에 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체리나, 무슨 일이야? 준서 어디 있어? 검사 받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혈액 수치가 이상하다고 했어. 너무 무서워. 진우가 체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무슨 일이든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진우 역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골수 검사까지 마친 후 혈액 종양내과 전문의 박성호 교수가 두 사람을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들 앉으세요. 진우와 체린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성호 교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서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체린이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준서가. 그럴 리 없어요. 진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치료할 수 있는 겁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박성호 교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소아에서 비교적 흔한 유형이긴 합니다. 다만 준서의 경우 고위험군에 해당해서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먼저 한 달 정도 항암 치료를 진행합니다. 반응을 본 뒤 두세 달간 추가 치료를 거쳐 골수 이식 여부를 결정합니다. 체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골수 이식이요? 그게 뭔가요? 건강한 골수를 이식받는 겁니다. 고위험군이라 이식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고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호 교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우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장 받겠습니다. 진우는 대한그룹의 자원을 동원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의들을 소집했습니다. 미국 유명 병원의 전문의와 화상회의를 통해 자문도 구했죠. 미국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치료 수준이 세계적입니다. 현지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우가 의료진에 당부했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해주십시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성호 교수가 두 사람을 다시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6개 중 3개가 일치하는 반일치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반일치입니다. 체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둘 다 기증할 수 있는 건가요? 부모는 자녀와 반일치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 쪽이 기증자로 더 적합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항체 적합성, 건강 상태,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골수은행에서 다른 기증자를 찾으려면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서 부모 이식을 권장합니다. 진우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언제든 준비됐습니다. 체린이 진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진우가 체린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인데 당연한 거야. 미안해. 7년 동안 곁에 없어서.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하게 해줘.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안으며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나 소영은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 들었습니다. 변호사 최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현수야, 진우가 혼외자를 위해 골수 기증을 한대. 이걸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로 쓸 수 있어? 우리 딸 하은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논리로 접근할 수는 있어.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언론에 흘려도 될까? 신중해야 해.
하지만 효과는 있을 거야. 소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며칠 후 일부 가심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의 숨겨진 사생아와 전처, 스캔들, 재벌가의 치정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었죠. 준서가 입원해 있는 병원 앞에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몰려들어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채린이 병실에서 절규했습니다. 아이가 아픈 와중에 이런 일까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진우가 채린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우선순위는 오직 준서 치료야. 저것들은 내가 처리할 테니 너는 아이 곁만 지켜. 진우는 비서팀과 홍보팀을 통해 언론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병원 측에도 경호 인력을 배치하여 기자들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황금자 여사는 손자가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소식을 비서 김 실장을 통해 전해 듣고 처음으로 크게 동요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간 여사는 병실 유리창 너머로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 작고 여린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7년 전 내가 그 여자를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여사가 복도 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사는 면담실에서 담당 교수 박성호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 치료에 필요한 건 뭐든 지원하겠습니다. 최신 약이든 해외 전문가 초빙이든 그룹 차원에서 지원할 테니 말씀만 하십시오. 박성호 교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서는 표준 치료가 최선이며 아버지의 골수 기증이 확정되어 있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황금자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여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건가? 이 작은 독백은 여사가 7년간 고수해왔던 입장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준서는 부작용으로 심한 구토와 입안 염증, 탈모를 겪으며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밤 채린이 잠든 틈에 준서가 진우에게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나 죽는 거야?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나 무서워. 진우가 눈물을 참으며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준서는 안 죽어. 아빠가 준서한테 좋은 걸 나눠줄 거야. 그러면 준서 금방 나아. 진짜? 응, 진짜야. 아빠 약속해. 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형, 조카 괜찮아?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지금은 치료에 집중해야 할 때야. 민호가 병실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운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품었던 음모와 계략들이 갑자기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민호가 병원 복도에서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나 미국 돌아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뭔데? 사실 어머니가 나를 불러들인 건 형을 견제하려는 거였어. 나도 그걸 이용하려 했고. 진우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런 게 다 부질없더라. 진우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1차 항암 치료 사주가 끝나고 골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성호 교수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암세포가 95% 이상 감소했습니다. 추가 치료를 2개월간 진행한 뒤 골수 이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우와 채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채린이 준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첫 고비를 넘겼어. 준서야, 조금만 더 힘내자.
추가 치료 2개월이 지나고 골수 이식 수술이 2주 후로 예정되었습니다. 진우는 기증을 위한 사전 검사와 건강 체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술 전날 밤 진우는 병원 옥상에서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이것밖에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그래도 꼭 살아야 해.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로써 진단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골수 이식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진우와 체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 보여. 응, 끝이 보여. 골수 이식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진우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이동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술실로 향하기 전 체린이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우가 체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일어나면 준서도 일어날 거야. 그리고 우리 셋이서 꼭 행복하게 살자. 체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꼭 무사히 끝나야 해. 당신도 준서도. 진우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체린은 그 자리에 서서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골수 채취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진이 전신마취 상태의 진우의 골반뼈에서 골수를 채취했습니다. 약 2시간이 소요되었고 채취된 골수는 정제 과정을 거쳐 준서에게 이식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시에 준서는 이식 전 전처치를 받았습니다. 대량의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로 기존 골수를 완전히 파괴하는 과정이었죠. 이 전처치가 가장 위험한 단계 중 하나였습니다. 면역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졌고 이후 아버지의 골수를 수혈과 비슷한 방식으로 약 4시간에 걸쳐 이식받았습니다.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체리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비비며 기도하듯 중얼거렸죠. 제발,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때 뜻밖에도 황금자 여사가 검은 코트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사가 체린 옆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체린이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황금자 여사가 체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많이 힘들겠구나. 체린은 시어머니의 부드러운 말투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황금자 여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7년 전 내가 잘못했다. 체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와 그 아이에게 내가 큰 죄를 지었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고 그냥 미안하다. 체린은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사과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어머니, 저는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준서만 살면 돼요. 황금자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6시간에 걸친 전 과정이 끝났습니다. 의료진이 대기실로 나와 두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기증자와 환자 모두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이식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이제 생착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체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황금자 여사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팔을 붙잡아 부축했습니다. 됐다. 이제 됐어. 회복실에서 마취가 깨어난 진우가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준서는 괜찮아? 체린이 진우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식 잘 끝났어. 당신 덕분이야. 진우가 안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체린이 진우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골수 이식 후 2주간은 가장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준서는 면역력이 바닥까지 떨어져 무균 격리 병동에서 보호받았습니다. 면회도 방호복을 입고 짧은 시간만 가능했죠.
진우와 체리는 교대로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준서가 유리창 너머 부모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힘들었지만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영의 언론 폭로와 이혼 소송 위협에 대해 황금자 여사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그룹 법무팀장과 소영 측 변호사 최연수를 삼청동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황금자 여사가 엄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질질 끌지 마라. 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7년간 이 집안을 위해. 황금자 여사가 손을 들어 소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네가 한 짓 내가 다 안다.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학부모 커뮤니티에 악성 소문을 퍼뜨린 것, 정민경을 사주한 것,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 증거 다 확보했어. 소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황금자 여사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에 순순히 응하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 합쳐서 30억 원을 주마. 딸 양육비는 매달 500만 원 보장하고. 하지만 계속 언론 플레이로 나온다면 우리도 네가 했던 짓들을 공개하겠다. 소영이 황금자 여사까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골수 이식 후 21일째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새로운 백혈구가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우 교수가 두 사람에게 발표했습니다. 생착 징후가 보입니다. 이식된 골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진우와 채린이 기쁨에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살았어. 우리 준서 살았어. 격리 병동 안의 준서가 아직 약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무렵 민호가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기 전 병원에 들러 형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형, 축하해. 조카 건강해지길 바라. 나는 다시 미국 가서 내 길 찾을게. 진우가 민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그동안 네가 힘들었던 거 알아. 서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거. 미안했어.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 언젠가 네가 원하면 다시 본사에서 함께 일하자. 형으로서 그땐 제대로 못 챙겨서 미안했어. 민호가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형. 민호가 짧게 인사한 뒤 병원을 떠났습니다. 이식 후 100일째 정기골수 검사가 있었습니다. 박성우 교수가 두 사람을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기증자의 세포가 100% 생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린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재로서는 완전히 나은 상태입니다. 다만 재발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5년간 정기 검진을 통해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5년간 재발 없이 유지되면 완치로 볼 수 있습니다. 진우가 채린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고비를 넘겼어. 채린이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오후였습니다. 황금자 여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준서에게 처음으로 할머니로서 정식으로 인사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많이 늦었구나. 준서가 처음엔 낯설어하며 채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채린이 부드럽게 말해주었습니다. 응, 준서. 할머니야. 아빠 엄마라고 해. 준서가 황금자 여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황금자 여사가 그 작고 여린 몸을 조심스럽게 껴안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손자를 품에 안은 감격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무 늦었어. 앞으로는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7년간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마침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퇴원 당일 병원 로비에 채린 진우, 준서, 그리고 황금자 여사까지 4사람이 함께 모였습니다. 준서가 휠체어에 앉아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 채린이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야 진짜 가족이야. 황금자 여사가 채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대로 시작하자. 내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보마. 채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처음으로 채린이 여사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4사람의 뒤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준서가 황금자 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놀러와. 내 방 보여드릴게. 황금자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꼭 갈게. 마침내 화해와 치유의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준서의 퇴원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채린과 진우는 면담실에서 박성호 교수를 마주했습니다. 박성호 교수가 검사 결과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골수 검사 결과 암세포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요. 채린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네, 완전히 나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마다 검진으로 전환해도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5년간 유지되면 완치로 볼 수 있습니다. 진우가 채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정말 고비를 넘겼어. 채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기 진우와 소영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되었고 딸 하은의 양육권은 소영이 갖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격주 주말 면접 교섭권과 매달 5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죠. 소영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합쳐 30억 원을 받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소영이 변호사 최현수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깨끗하게 정리할게. 하은이랑 캐나다로 떠날 거야. 며칠 후 진우는 하은과의 마지막 국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진우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멀리 있어도 항상 하은이 생각할 거야. 언제든 보고 싶으면 연락해. 아빠가 달려갈게. 하은이 아버지의 목을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꼭 보러 와. 약속해. 응, 약속해. 진우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떠나는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진우와 채리는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 30여 명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장소는 2사람이 첫 번째 결혼식을 올렸던 서울 북촌의 작은 한옥 웨딩홀이었죠. 황금자 여사가 직접 채린에게 전통 혼례복을 입혀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2사람을 축복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채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결혼식에 채린의 오빠 윤성진도 참석했습니다. 성진은 준서의 투병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와 먼저 연락했었죠. 채린아, 미안해. 그때 도와주지 못해서. 퇴원 과정에서도 병원비 일부를 보태겠다며 성의를 보였고 이 결혼식에서 채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행복해라, 채린아. 이제 오빠도 자주 연락할게. 채린이 오빠를 껴안았습니다. 형제가 화해의 포옹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준서가 링베어러로 나섰습니다. 반지를 든 쿠션을 들고 천천히 걸어왔죠. 이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 짧은 숱이 보송보송하게 덮인 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엄마, 여기요.
하객들 모두가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가 채린에게 혼인 서약을 했습니다. 7년 전 나는 비겁했어. 너를 지키지 못했고 그 후회 속에 살았어. 하지만 이제 맹세할게.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너와 준서를 내 목숨처럼 지킬게. 채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원망하며 7년을 살았어. 하지만 이제 용서해. 그리고 다시 사랑해. 두 사람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한옥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로연에서 황금자 여사가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 발표하마.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우와 윤채린 사이에서 태어난 준서를 대한그룹의 적법한 장손으로 인정한다. 앞으로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참석한 친척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채린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진우가 채린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7년 전에 네가 거절했던 그 3억 원 수표야. 아직 가지고 있었어. 채린이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돈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내 꿈을 위해 써. 채린이 잠시 망설이다가 수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이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음악교육재단을 만들게. 진우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꼭 그렇게 해.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진우는 대한그룹 회장직에 복귀했습니다. 이사회의 만장일치 요청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진우는 경영 방식을 대폭 변경했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는 반드시 퇴근하여 가족과 저녁을 함께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주요 의사결정은 전문 경영인단에 위임하고 자신은 큰 방향만 잡았죠. 재계에서는 진우를 워라벨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채린은 7년 전 거절했던 3억 원을 종잣돈으로 하여 채린 음악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피아노와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죠. 재단 개소식에서 채린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도 한때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음악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그 힘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준서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게 자랐습니다. 정민경이 손을 떼고 악성 소문이 사라진 이후 따돌림도 없어졌죠. 학예회에서 준서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 객석에서 아빠, 엄마,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진우의 경기도 전원주택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준서가 정원에서 새로 입양한 강아지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뽀삐, 이리 와. 공 가져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준서를 따라다녔습니다. 주방에서는 채린이 시어머니 황금자 여사와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간이 어때요? 황금자 여사가 국물을 맛보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끓이면 되겠다. 준서가 좋아하는 맛이야. 정원에서는 진우가 바비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황금자 여사가 테라스에 나와 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서가 강아지와 뛰어노는 모습, 채린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 진우가 고기를 굽는 모습, 여사가 작게 독백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보다 이 평범한 행복이 더 귀한 거였어. 채린이 테라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식사 준비됐어요. 황금자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간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동생 갖고 싶어. 진우와 채린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황금자 여사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준서 동생 있으면 좋겠다. 할머니도 손주 더 보고 싶어. 온 가족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가 잠들기 전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진우가 이불을 덮어주며 물었습니다. 그래, 왜? 매일매일 행복해. 아빠, 엄마, 할머니 다 있으니까. 진우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준서 덕분에 행복해. 우리 가족 덕분이야. 준서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방에서 나온 진우는 복도에서 기다리던 채린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채린아,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7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 뭘? 결국 중요한 건 돈도 권력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걸. 채린이 진우의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앞으로의 시간이 있어. 그 시간을 함께 채워나가자. 천천히 하루하루. 두 사람은 조용히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빛이 따뜻하게 켜진 전원주택 전경이 보였습니다. 정원에서는 강아지가 뛰어다니고 있었고 거실 창문 너머로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참 길고도 짧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아물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후회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기도 하죠. 진우는 7년 전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비겁함이 평생의 후회가 될 줄 알면서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입학식장에서 마주친 전처와 자신을 빼닮은 아이. 그 순간부터 진우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채린 역시 7년간 원망과 서러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피아노 학원을 일구고 준서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엄마가 되어 주었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변하려는 사람, 그리고 그 변화를 믿어주기로 결심한 사람.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죠. 재벌 회장의 자리보다 가족을 선택한 남자. 7년간의 상처를 안고도 다시 사랑을 믿기로 한 여자. 그리고 아빠를 기다려온 아이. 세 사람이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되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놓쳐버린 소중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담아 다가간다면 닫혔던 문도 언젠가는 열리는 법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